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역사는 해석의 학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도마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게 역사가의 작업이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어떤 인물과 사건을 해석하냐, 그리고 어떤 역사가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수결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해석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가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피력하고 싶으면 여러 논거와 증거, 쉽게 이야기해서 실증주의 사학에 입각해서 문헌 자료나 고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100% 이해한 채 주장을 펼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고 여러 문헌 자료나 고증을 해본 입장에서 저는 광해군이 폭군이 아니라는데 100% 확신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여러분, 광해는 선조와 인조 사이의 군주입니다. 선조와 인조,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군주 랭킹 1, 2위를 다투는 광해는 그 선조로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선조가 쌓아놓은 똥을 다 치웠던 인물이 광해고, 인조는 그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가 했던 대로 하지 않고 반대대로만 하다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치욕을 맞이한 군주가 인조인데, 그 선조와 인조는 폭군이 아닌데 중간에 있는 광해가 폭군이에요. 광해의 신원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선조와 인조를 존중하는 조선 후기 성리학적 명분론에 빠져있는 그 사대주의와 유교문화 때문에 조선 후기가 마탱이 같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왕들은 모두 다 인조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후기에 광해군의 명예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해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고 하필 광해군을 역사가 중에 처음으로 재평가했던 게 일본 역사학자 식민사관에 앞장섰던 우리 입장에서는 새끼 이나바라는 새끼가 광해군을 재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나바라는 새끼가 광해군을 재평가할 때는 이런 의도로 재평가한 겁니다. 야, 봐라, 이렇게 뛰어난 군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너희들은 이 광해를 폭군 취급하지 않았냐, 이렇게 못났으니 조선 사회가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리학적 명분론에 매몰되어 있는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 조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실제로 조선을 지배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광해를 띄웠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이나바의 제작격이었던 이병도가 식민사학의 거두죠. 역시 광해를 재평가 작업 들어갑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광해를 재평가하려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작금에 들어와서 많은 재평가 작업, 언론이나 매체, 영화 등에서 재평가 작업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책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광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식민사관을 내면 치를 떠는 북한 학계에서조차도 광해는 재평가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선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사료를 통해서 그 사료에 매몰돼가지고 광해를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우와, 제가 이런 말 하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역사를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광해를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식민사학자 이나바와 이병도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그 기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광해를 재평가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군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군치고 당했던 그 조선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광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라면.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흥분하네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광해가 왜 폭군이 아닌지, 그리고 광해를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제가 반박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 광해를 폭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광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광해가 많은 옥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폭군의 사전적 의미, 정의가 뭘까요? 왕이, 군주가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경험케 한다거나 민생을 살피지 않고 주색잡기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백성들을 학살한다거나 아니면 죄 없는 관료들을 올가매어서 아니 진짜 죽여서는 안 되는 관료들을 죽인다거나. 질문 들어갈게요. 광해군이 자기가 죽이고 싶다고 어떤 신하 관료를 죄 없는데 죽인 경우가 있습니까?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생각을 피력했던 관료들을
대놓고 죽인 적이 있나요? 아, 첫 번째 뭐 유영경 이야기합니까? 소북? 아니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선조의 교지까지 숨겼던 놈을 살려둡니까? 그것 말고 광해군 때 굉장히 많은 옥사가 있었습니다. 봉산 옥사, 신경의 옥사, 허균 옥사, 그리고 개축 옥사까지 많은 옥사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광해군이 의도한 옥사입니까? 그 옥사 내용 자체가 정말 코믹하지만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반역에 대한 고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고변에 대해서 취조했고 반역자들을 처벌한 거죠, 광해군은.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많은 옥사가 있었을 때 광해군이 그 고변한 사람이 진실을 고변하는지 실제로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반역의 의도가 없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지 그걸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광해군이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로 인해서 왕자리에 대한 뭔가 집착증이 있었고 불안증이 있지 않았냐라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진짜로 광해군이 죽이지 않아야 될 관료들을 죽였냐고요. 여러분 질문 들어갈게요. 광해군 시기에 정말 훌륭한 역사적 인물을 광해군이 대체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신과 정치적으로 달랐던 서인과 남인 출신이었던 이원익이나 이덕형이나 이양국도 꾸준히 안고 갔고 나중에 영창대군 죽이는 거 반대할 때 이들은 그냥 유배만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조선의 나머지 군주들을 볼까요?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얼마나 고려 왕실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온건파 사대부들 많이 쳐 죽였습니까?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좋아요. 건국자니까 그렇다라고 칩시다. 이방원, 태종은요. 아니 이보경제 쳐 죽이고 정도전 쳐 죽이고 그리고 왕이 돼서 처남들 쳐 죽였습니다만 진짜 처남들이 반역자입니까? 민무구 민무질이 반역자였나요? 그리고 세종의 장인어른 시몬이 반역자였나요? 그냥 죽이고 싶었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조는요. 수양은요. 수양대군이 세조잖습니까? 수양대군 세조는요. 아 개유정난 일으켜서 황보인 김종서 죽였습니다. 개인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왕이 되고자 조카를 몰아내고 조카 죽였고 조카를 옹이하려고 했던 사륙신들 죽였습니다. 물론 그들을 세조 입장에선 반역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누구나 이야기하는 태종과 세조 이야기 있습니다. 태종과 세조를 폭군이라고 합니까? 물론 해석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옥사를 일으켰다고요, 광해군이요? 그럼 여러분 중종 때는요? 아니 연산군은 폭군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중종은 왜 폭군이 아닌데요? 과연 광해군 때 옥사가 많았습니까? 중종 때 옥사가 많았습니까? 광해군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옥사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선조 때 기축옥사 단 한 번의 옥사에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많았습니까? 그럼 선조도 폭군인가요? 중종도 폭군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을 1년 1개월 13개월 했던 예종도 남이 사건 얼마나 많은 옥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숙종 같은 경우는 황국 3번 단행하면서 유학사건으로 말도 안 되게 허적을 죽였고 송시열이 장희빈 아들 세자책봉 반대한다고 그냥 사양 내리고 지가 꼴보기 싫으면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아니 인조반정 때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광해군 때 옥사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가래난 때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다 인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옥사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인조는 옥사를 일으키지 않았답니까? 아니 도대체 군주시대에 반역에 대한 고변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살려낸 경우가 대체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왜 광해군에게만 많은 옥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요? 조선시대 옥사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군주, 제위, 당, 옥사가 과연 몇 번 있었는가 계산해 볼까요? 광해군 때 큰 옥사가 15년 동안 4번 있었는데 다른 군주들 다 헤아려 볼까요? 왜 광해군에게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요? 광해군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성군이라는 거 아닙니다. 옥사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도 많은 옥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광해군이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면 태종이나 세조나 뭐 연산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종이나 명종이나 선조나 인조나 숙종이나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아니 진짜 여러분 왕 1, 2년 하다 날아가 버린 단종이나 문종이나 정종이나 이런 군주들 인종이나 이렇게 빼놓고 왕을 10년 이상 했던 군주들 중에 그 정도 옥사가 없는 군주가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옥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명망 있는 신하, 죽여서는 안 되는 신하를 광해군이 의지를 가지고 저 새끼 꼴 보기 싫으니까 죽여야 돼 가지고 죽인 신하를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폭군이래 광해군에게. 왜 흥분하지? 워워 흥분을 조금 깔아앉히겠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옥사들 중에 이제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폐모살제, 개축옥사. 여러분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좁은 초가집에 갇혀서 야 불을 떼가지고 증살로 죽였다. 아 영창대군 불쌍하죠. 영창대군 당시 나이가 9살이고 제 아들 나이와 같습니다. 감정이입을
반대로 영창대군 쪽으로 해보면 이건 진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사, 일본사 혹은 세계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장자도 아니고 서자 둘째가 왕이 됐는데 대군 적자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창대군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창대군을 받들 수도 있는 건데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군부 내에서 어떤 별 4개짜리 장성이나 참모총장급이 모든 장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장성 날려야 되는데 아니 군주제 국가에서 서자 출신의 왕이 적자 대군 출신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살려두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광해군이 왕이 되자마자 폐모살제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광해군이 왕이 된 건 1608년이고 영창대군이 죽은 건 1613년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무려 5년 동안에 어린 영창대군이 자라나는 것을 영창대군을 대놓고 이뻐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영창대군의 누이 정명공주는 상당히 광해군이 아끼고 이뻐해서 그래서 영창대군의 어린 나이에 투정을 부렸다라고도 하죠. 여러분 영창대군이 죽었을 때 나이가 9살입니다. 감정이입하자면 진짜 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이렇게 정말 친동생처럼 그리고 혹은 자기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지 않고 영창대군을 새 제로 삼아서 왕자를 물려주려고 했으면 얼마나 조선 역사가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인조반정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축옥사까지 광해군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고변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변이 들어왔는가 이것도 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임목대비 아버지 김제남이 선조가 오늘 내일 하니 선조가 죽게 되고 광해군이 왕이 되면 내 딸 임목대비와 내 외손자 영창대군이 살아남기 힘드니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 김제남이 죽게 되고 김제남의 나머지 자식들이 죽게 되는데 임목대비 미치죠. 아버지가 죽었고 자기 오라비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임목대비는 반역자의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종반정 일으켰을 때 중종의 원래 조강지처 폐비되는 폐비도 아니죠. 신수군의 딸 원래 조강지처를 반정 공신들이 신수군이 반역자니까 그 딸이 왕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쫓아낸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김제남이 그렇게 죽었고 실제로 영창대군을 유배 보내라고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들이 그렇게 많이 상소를 올리고 그렇게 많은 여러분 당시 비변사뿐만이 아니라 3, 4의 젊은 유생들마저 왕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복합상소하면서 영창대군을 유배 보내라고 하는데 광해군이 계속 그걸 막습니다. 광해군이 연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광해군이 그 신하들의 많은 영창대군을 유배 보내라는 상소와 그 건의를 묵살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못해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유배 보냅니다. 근데 그 영창대군이 증살? 좁은 초가집에 9살짜리 꼬맹이 넣어놓고 불을 떼서 죽였다고? 그것도 후대 기록이잖아요.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아니다. 그냥 병 걸려 죽었다. 아니다. 굶어 죽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해군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성대히 치러줍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를 폐비시키죠. 아니 여러분 그 김제남과 임목대비 폐비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까지 저질렀냐면 김제남과 임목대비가 광해군의 친엄마는 공빈금씨지만 광해군을 키워준 중전마마 의인왕후 릉에 가가지고요. 의인왕후를 저주하는 무당과 구술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임목대비를 대비 자리에 그대로 놔둘 수가 있냐는 거죠. 임목대비를 폐비하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불효자가 되기 싫다라고 하면서 영창대군 죽은 다음에도 광해군은 몇 년을 더 버팁니다. 끝까지 임목대비를 폐비하라고 하니까 임목대비를 후궁격으로 살짝 낮추고 덕수궁에 유폐를 시킵니다. 이걸 임목대비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목대비가 창덕궁에 있으면서 서인 정치인들과 혹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고 그러지 말라고 덕수궁에 사세요. 덕수궁이 경궁입니다. 거기 사세요라고 유폐시켰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엄마를 좁은 집에 가뒀다라고 생각해. 덕수궁이 2만 평이야. 여러분들 대체 몇 평짜리 집에 사시는데요. 이게 진짜 어머니를 가둔 겁니까? 근데 이 폐모살제 때문에 광해군이
욕이란 욕은 다 쳐도먹고 이게 인조반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지 않나요? 광해군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광해군이 정말 더 자애로운 마음으로 영창대군과 함께 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영창대군 입장에서 너무 화나고 안타깝고 인목대비 입장에서도 진짜 실제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목대비가 광해를 죽여라, 광해에 살을 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광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행의 씨앗을 남기고 바로 삐져버린 선조가 문제지. 어떻게 이것 때문에 광해를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광해를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해 업적마저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광해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죠? 대동법이죠. 대동법도 광해의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래요. 와, 나 미치겠네. 그럼 세종이 쓰시마섬 정벌한 건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세종의 업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세종 1년이었으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납, 각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 세금 내는 게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고 그 폐단이 방납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쌀로 세금 내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언제 누가 처음 했죠? 중종 때 조광조가 했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수미법 시행하자라고 했을 때 중종이 받아들였습니까? 그 다음 누가 수미법을 주장했죠? 이이와 유성룡이 주장합니다. 이이와 유성룡 어느 왕 때 관료들이었죠? 선조 때 관료들입니다. 선조 수미법을 시행했습니까? 수미법이 곧 대동법이에요. 쌀로 세금을 받도록 하자. 대동법, 대체로 같은 걸로 세금, 크게 같을 동자, 세금 걷도록 하자. 광해군이 1608년에 왕이 되고 1608년에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그걸 이원익이 건의했는데 이원익은 북인 정권도 아닌 인물이죠. 남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뭐 이원익이 붕당색이 짙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이 대동법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 그럴 수 있죠. 왜? 지금까지 조선 왕조가 만들어지고 200년 동안에 특산물로 세금 걷던 걸 갑자기 쌀로 세금 걷게 하면 그것 좀 불안하지. 그랬지만 그 건의를 수용한 건 광해군이잖아요. 그리고 광해군은 그래서 전국으로 시행하자는 걸 의견을 묵살하고 경기도로만 시행해서 광해군이 잘못했다고? 아니 그럼 광해군 죽고 난 다음에 인조는 전국 시행했나? 인조도 간신히 강원도로만 갔잖아요. 그 다음 효종은 전국 시행했나? 효종은 간신히 전라도 충청도로. 그 다음 숙종 때 가서 황해도와 경상도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와 제주도는 애초에 세금을 중앙정부로 걷어들이지 않는 익류지역이라고 해서 그 자체 군사비나 사신 접대비로 쓰라고 내버려둔 동네고 결과적으로 1608년에 대동법이 처음 시행돼가지고 익류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된 건 숙종 때 1708년이에요. 100년 걸립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그럼 광해군 이후의 왕들은 왜 전국 시행을 그렇게 못했는데? 치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그 대동법을 시행했던 광해군이 대단한 거고 물론 인정합니다. 궁궐공사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납으로 더 세금 걷기 위해서 대동법을 중단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인정한다고. 그런데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광해군이 왕이 되자마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게 중요하다고. 선조는 왜 안 받아들였는데 그 제안을. 내가 또 화가 나죠. 내가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역사가들이 광해군을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니까 제가 그게 화가 나서 그래요. 저는 진짜 분명히 개혁군주라고 생각합니다.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나고 아주 정말 정치를 요령껏 잘하는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동법 시행은 광해군의 위대한 업적이고 그 경기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되니까 경기도 지역의 지주들이 바로 서인이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기호학파는 경기도 학파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인 새끼들이 자기 친들의 지주로서 세금을 많이 쳐내야 되니 대동법이 뭐였죠? 각 집마다 특산물로 세금 내는 걸 그러지 말자. 토지 있는 새끼들이 토지 1개당 12두씩 세금 내자는 건데 그 세금 내기 싫었던 기호학파 서인들이 일으킨 게 인조반정인데 광해군의 대동법 업적까지 깔아뭉개자고요? 광해군이 폭군이라는 또 다른 근거가 궁궐공사에 집착했다. 조선의 궁궐 이야기와 광해군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